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다음 달 1일 실시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6개월 동안 처벌을 유예하고 계도 기간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가 사용자 편들기에 나섰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농업과학원을 방문하는 등 경제 행보를 이어간 중국 방문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북한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6.25 전쟁 당시 숨진 미군의 유해 209를 미국으로 송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항공 고위 간부들이 동원돼 이명희 씨에게 상습 폭행을 당한 운전기사를 상대로 합의를 진행한 정황이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총수 일가의 개인적 업무에 임원들이 동원된 당시 정황을 단독 보도합니다. 제주 예멘 난민 문제를 계기로 난민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 온 난민들이 근거 없는 비난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 과정과 사회적 논란을 짚어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이 해킹 공격을 당해 350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도난당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보안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 제도와 관련해서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이 6개월 동안 유예됩니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인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압승 뒤 처음 정부와 여당, 청와대 관계자가 모두 모인 자리. 비공개 전환에 앞서 이낙연 총리가 갑자기 다음 달 1일 실시되는 노동시간 단축법 시행에 계도 기간을 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어제 6개월 동안 단속과 처벌을 유예해달라고 제안했는데 일리가 있다는 겁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충정의 제안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논의 끝에 당정청은 법 시행은 예정대로 하되 단속과 사업주 처벌은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시행을 불과 열흘 앞두고 내린 결정입니다. 그간에도 처벌 유예를 공식화하는 문제를 고민해왔는데 경제계 요청이 있어 응답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다만 처벌 유예 대상에 대기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준비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과 업종을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의 실질적 실행을 위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법 통과 넉 달 동안 문제 없다고 하다 시행 직전 급선회하면서 정책 실행에 정교함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네, 이런 결정에 대해서 노동계는 정부가 경영자 측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을 사실상 6개월 유예시킨 것이나 똑같다면서 정부가 그럴 권한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혜진 기자입니다. 장시간 노동, 과로 사회에서 일과 삶이 양립하는 사회로 우리 사회가 5년의 공론 끝에 노동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이유는 대통령의 말에서도 확인됩니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벗어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저녁이 있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최대 18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다만 기업의 혼란 등 일부 부작용은 예상됐습니다.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정부 예산도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하여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 시까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노동부가 돌연 입장을 바꿉니다.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서 많은 건의들을 해왔고 그래서 관계부처 간의 논의도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감대를 갖고 이런 유연한 집행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에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현장 노동청까지 열더니 갑자기 입장이 바뀐 겁니다. 더구나 노동부는 7월 시행 예정 기업의 22%가 인력 충원까지 준비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여왔습니다. 노동계는 당장 정부가 사용자 편들기에 나섰다며 반발합니다. 경영계와 사용자 측에 너무도 관대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이 6개월 동안 여타의 변형된 꼼수를 부릴 수 있는 기간을 준 것이 아닌가. 또 당정청이 처벌 조항까지 담겨 있는 법의 시행을 계도를 이유로 유예할 권한이 있느냐도 논란입니다.
법 위반 처벌은 삼권 분립, 당연히 사법부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중국을 방문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오전 시진핑 주석과 또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오후에는 중국의 농업과학원과 철도 관련 시설을 둘러보는 등 경제 시찰 활동을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베이징에서 김민철 특파원입니다. 중국 방문 이틀째 김정은 위원장은 숙소인 조우대 국빈관에 온 시진핑 주석을 맞이했습니다. 전날 인민대회당에서의 회담과 만찬에 이어 또다시 북중 정상회담을 이어갔습니다. 시 주석은 북중의 노력으로 두 나라 국민이 더 행복할 것이고 한반도엔 평화와 번영이 올 것이라고 했고 김 위원장은 중국 측의 지원과 협력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对中国的访问是进一步深化我同总书记同志的友谊和发展朝中关系的有力契机。 한껏 친밀한 분위기 속에 북중 정상은 부부 동반 오찬 연회도 함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전엔 중국의 농촌 경제와 농업 기술 발전을 위한 중국 농업과학원을 방문했고 오후엔 철도교통 지휘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북한의 식량난 해결과 특히 대북 제재 완화 이후를 대비한 도로와 철도 건설 등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경제 총책인 박봉주 내각 총리가 처음 수행한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김 위원장의 전용기 참매이로는 우리 시각 오후 6시쯤 베이징 셔우드공항을 이륙했습니다. 1박 2일간의 짧은 일정에서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대중경제협력 행보를 뚜렷이 보였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이틀간의 정상회담에서 북중 양측은 어떤 의제들을 주로 논의했는지가 관심사인데요. 베이징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강민수 특파원, 어제 오늘 두 차례나 정상회담을 하고 또 경제 현장을 둘러봤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사는 비핵화 문제하고 경제협력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한 시설, 지난 5월 북한의 친선 참관단이 방문했던 곳이라는 점을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김 위원장의 3월 첫 방중 이후 후속 협의를 위해 북한 참관단이 왔었고요. 그 결과를 보고받은 김 위원장이 이번에 다시 그곳을 찾은 셈인데요. 그만큼 경제협력 논의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오갔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 측 분위기는 비핵화 이후 북한 시장이 개방됐을 때 선점 효과까지를 고려해서 여러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서두르는 분위기입니다. 네, 현재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 제재 조치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제협력 문제를 벌써부터 논의하는 건 좀 성급한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에 대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입장이 오늘 나왔는데요. 국제 의무를 지키는 선에서 정상교류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엔 대북 제재는 엄격히 따르되 제재 대상 외의 교류 협력은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뜻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어제 북한의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을 지지한다는 발언에 이어서 오늘도 북한 노동당의 새 전략 노선이 북한 사회주의 사업을 새로운 길로 이끄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북중 정상 간 만남이 거듭할수록 경제협력 얘기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요. 첫날은 비핵화 협상 등 현안회담, 이튿날은 경제협력 행보라는 어떤 공식이 만들어져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완화와 해제 문제는 핵 문제 진전에 따라서 추진돼야 한다고 중국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오늘 중국 외교부를 방문한 한국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과 경제, 무역 협력을 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많을 수 있다고 밝히고 비핵화 조치에 따라서 중국이 북한 접경 지역에 투자를 늘릴 계획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우리 정부의 외교 행보도 더욱 바빠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특히 비핵화와 경제 분야에서 남북러 삼각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방침입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 국빈 방문을 하루 앞두고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미국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북한은 더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미국은 상응하는 포괄적 조치들을 신속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북미 간 후속 협상을 앞두고 중재자로서 비핵화 이행의 속도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의 역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먼저 남북 평화 체제가 구축되면 중장기적으론 동북아 전체의 다자 평화 안보 협력 체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며 러시아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제 협력도 남북러 삼각 협력이 돼야 하고 철도, 가스, 전기 분야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협력이 남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 나아가 유라시아 대륙의 공동 번영을 촉진한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비핵화 과정의 주변국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선 19년 만에 내일 러시아를 국빈 방문합니다. 북미 간 구체적인 비핵화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육자회담 당사국인 러시아의 지지를 먼저 확보하는 것으로 북미 정상회담 이후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 이후 양측은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후속 조치들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당장 북한은 한국 전쟁 때 숨진 미군 유해 200여 구를 이번 주 안에 미국으로 송환하는 등 비교적 실천하기 쉬운 사안들부터 신속하게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전종철 특파원입니다. 6.25 전쟁 중에 북한에서 숨진 미군의 유해가 며칠 안에 미국으로 송환될 것이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으로 오는 유해는 최대 200구, 판문점 유엔사를 거쳐 미군 측에 인도되고 이후 미국 내 국방부 시설에서 신원 확인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내 미군 유해는 5,300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번 유해 인도는 2007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미군 유해 송환은 북미 정상회담 합의사항으로 북한이 이를 발빠르게 실행함으로써 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And I asked for it today, and we got it. That was a very last minute. The remains will be coming back. They're going to start that process immediately. 북미 정상회담 직전 국무장관을 보내 억류 미국인들을 데려온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뒤에 서둘러 미군 유해를 넘겨받는 건 미국 내 지지를 확보해 회담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유해 수습을 위한 특사 파견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미국과 북한은 유해 송환 같은 비교적 쉬운 사안부터 빨리 실행에 옮겨서 신뢰를 쌓고 그 토대 위에서 훨씬 더 복잡한 비핵화와 체제 보장의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30대 그룹의 비상장 계열사 29곳에 대해 총수일가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처분하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자동차그룹의 비상장 계열사입니다. IT 서비스 회사인데 지난해 매출 1조 1,500억 원 가운데 90% 가까이가 현대차 그룹사들과의 내부 거래입니다. LG그룹의 물류 비상장 계열사인 판토스도 지난해 매출의 67%인 1조 3,900억 원을 내부 거래로 올렸습니다. 두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19%대. 그룹 계열사들이 주는 일감이 사실상 이 기업들을 먹여 살리고 있지만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총수일가 지분율 20%는 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규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지분을 자발적으로 팔라고 공정위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재벌 그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대주주 일가들이 비주력 비상장사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공정위의 조사 제재 대상이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정위는 특히 30대 그룹의 비상장 계열사 가운데 시스템 통합과 물류, 부동산, 광고 계열사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각 그룹의 핵심 사업 분야에서 일감을 받는 업종입니다. 30대 그룹을 따져봤더니 이 4개 업종의 비상장 계열사는 29곳으로 지난해 총 매출은 8조 7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내부거래 비중은 1년 전보다도 5.5%포인트 늘어나 53.6%에 이릅니다.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해소에 집중하는 건 이른바 재벌의 핵심 문제인 편법 승계, 경제력 집중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재계는 법 위반이 아닌데도 총수 지분을 매각하라는 건 지나치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위는 다음 주 대기업 집단의 최근 4년간 내부거래 실태를 발표합니다. 이를 근거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불법 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오늘 공정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퇴직한 공정위 간부들이 재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도 포착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검찰이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재벌기업을 담당하는 기업 집단국과 운영지원과였습니다. 검찰은 부영그룹 수사 과정에 공정위의 불법 행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대주택 분양가를 부풀려 1조 원대 부당이득을 올린 사실을 공정위가 확인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전속 고발권을 가진 공정위가 고의적으로 고발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재벌들의 조사 과정에서도 공정위가 이런 식으로 사건을 부당 종결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재벌들이 총수 일가의 주식 보유 현황을 거짓 신고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고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이 없으면 수사를 할 수 없는 제도를 악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만나 전속고발권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공정위 고위 간부가 퇴직한 뒤 특혜 취업을 한 정황도 확보했습니다.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3년 동안 유관기관에 취직할 수 없는데 퇴직자 일부가 대기업 등에 재취업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최근 공정위가 조사한 기업과 개인 115곳의 명단을 확보해 부당 취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다단계 하도급 체계의 가장 끝 영세 도금업체에서 일하던 20대 젊은이가 산재 사고로 숨진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우리 사회의 위험에 외주하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분야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건 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데요. 이 약속은 공공부문에서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타고 남은 석탄이 눈처럼 쏟아지는 발전소 보일러 안. 뜨거운 열기를 온몸으로 받으며 노동자들이 청소를 합니다. 황가루와 석회가 뭉쳐있는 슬러리가 늪처럼 발을 붙잡습니다. 콘크리트처럼 굳은 슬러리를 흡수탑에서 떼어낼 때는 밧줄 하나에 몸을 의지합니다. 이런 위험한 작업은 모두 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의 몫입니다. 많은 양의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황산화물, 칫솔산화물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어 있는 게 바로 발전소의 환경설비 정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험한 작업이다 보니 당연히 산업재해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발전소 산업재해 346건 가운데 97%인 337건의 피해자가 하청업체 노동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중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민간 위탁은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SNS 단톡방으로 원청인 발전소로부터 직접 업무 지시를 받고 장비 도입 때는 결제까지 받는데도 민간 위탁으로 분류된 겁니다. 원청의 직접적인 업무 지시 등을 종합해 봤을 때 발전소 정비 업무는 근로자 파견 계약에 가깝고 불법 파견이라고 판단됩니다. 발전소 정비 노동자 3,000명은 위험이 도사리는 보일러 안에서 지금도 비정규직의 굴레를 벗어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달 초 운전기사와 경비원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유대 기자, 구속영장 심사 결과 나왔습니까? 네, 영장 심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시작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후 1시쯤 끝이 났고요. 지금은 영장 정담 판사인 허경호 부장판사가 수사 기록과 변론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들어 이 씨의 구속영장 심사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선 지난 4일 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당시 법원은 일부 혐의에 다툼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필리핀 가사 더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에 대해 구속이 필요한지 심사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당국은 이 씨가 필리핀인 10여 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자신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을 시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씨가 대한항공 비서실과 필리핀 마닐라 지점 등을 통해 연수생들의 허위 초청을 지시하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16일 만에 다시 법원에 출석한 이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영장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만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 씨는 현재 서울 양천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이달 초 이명희 씨에게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이 씨 측이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건네며 회유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이 과정에 대한항공 임원들이 동원된 정황을 KBS가 확인했습니다. 최은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씨가 물러나라! 지난달 열린 대한항공 직원들의 가면 촛불 집회. 참가자들을 관찰하는 남성들이 눈에 띕니다. 집회가 끝난 뒤 복귀한 곳은 대한항공 사옥. 체증 때문에 오신 거예요? 뭘 체증을 해요? 지금 말을. 직책이 어떻게 되세요? 아니,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인사팀 고위 간부입니다. 이 간부가 이달 초 이명희 씨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의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합의에 대한 증명을 엄청 하셨어요. 구체적인 큰 금액을 제시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합의는 무산됐지만 두 번째 영장 심사가 열린 오늘 피해자가 제보 이사를 밝히자 급히 합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애걸 보관하는 거 보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다가 언론에 사전이라도 하겠다 이렇게 그랬더니 문자를 보낸 지 8시간 만에 3천만 원을 들고 나타난 사람은 대한항공 총무팀 간부였습니다. 합의하러 가신 거는 저희 아닙니다. 나중에 통화할게요. 나중에 통화하겠습니다. 왜 그분한테 계속 합의하라고 연락을 취하셨나요? 그거는 알아요. 통화한 적은 있어요. 이명희 씨는 대한항공에서 아무 직책도 없습니다. 자신의 사적이고 개인적인 합의에 근무중이던 회사 직원을 동원한 것은 업무방해나 강요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피해자에게 건넨 합의금은 이명희 씨 개인 돈이라는 입장을 KBS에 전해왔습니다. 또 회사 임원이 업무 시간에 총수 일가의 개인적 업무에 동원된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우리도 요즘 예멘 난민들 때문에 시끄럽습니다마는 유럽 전역에서는 해마다 수십만 명씩 몰려드는 각국의 난민들 처리 문제를 놓고 유럽 전체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난민 처리 문제를 놓고 양분된 유럽 상황을 파리에서 박진현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이달 초 반난민 정서를 표방하는 포퓰리즘 연립 정부가 이탈리아에서 출범하면서 난민 문제가 다시 유럽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Those who are really fleeing war are very welcome in my country, but the others better stop packing their suitcases and return home. 이탈리아의 반난민 정책은 지난 10일 난민 629명을 구조한 아쿠아리우스호에 대한 입항급으로 현실화됐습니다. 난민에 대해 극도의 경계심을 드러내는 나라는 이외에도 헝가리와 슬로베니아 그리고 폴란드 등입니다. 뿐만 아니라 난민의 그나마 우호적인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 등지에서도 반난민을 표방하는 극우당들의 입김이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을 이끌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 정상들은 어제 회담을 갖고 난민 수 감축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EU 차원의 공동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Nous croyons très profondément à une réponse européenne face au défi migratoire. Ce défi, nous ne venons pas de le découvrir. Nous ne l'avons pas découvert la semaine dernière. 따라서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난민 문제를 놓고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난민을 형제로 생각해달라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반난민 정서가 확산되면서 유럽연합은 양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난민 처리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난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은 과연 어떤지, 정부 대책은 또 무엇인지 김덕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카메룬 출신 권투 선수 이흑산 씨. 3년 전 세계 군인 체육대회 참가를 위해 한국에 왔다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군대에서의 학대를 견딜 수 없어서였습니다. Je suis devenu réfugié à cause des problèmes. La seule solution pour moi était de demander un statut de réfugié. 미얀마 군부 독재에 맞서다 한국에 온 얀나이툰 씨는 13년 전 난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돈 벌러 왔다, 범죄 저지르러 왔다. 근거 없는 비난을 받는 제주의 예멘 난민들을 보면 힘들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저도 제 나라 좋아요. 자기 주민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자기 나라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는 처럼 못 살아서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난민처럼 왔는 거예요. 난민 지원 단체들은 정부가 난민에 대한 편견을 조장했다고 비판합니다. 예멘 국적자들이 무사증 제도를 남용하고 있다며 16년 동안 유지했던 예멘 국적자들의 무사증 입국을 간단하게 폐지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민 수용을 거부하라는 국민청원이 30만 명을 넘어서는 등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주도가 이제 관광이 주요 산업 아닙니까? 이제 신분에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왔으니까 관광 분위기가 굉장히 경색됩니다. 3년 뒤 예상되는 난민 누적 신청자는 약 12만 명. 현실적인 난민 인정 기준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소식입니다. 멕시코와의 2차전을 준비 중인 월드컵 대표팀은 스웨덴전 패배로 가라앉은 팀 분위기를 되살리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살의 팀 막내 이승우 선수에 주목하게 되는데요. 특유의 패기와 당돌함으로 팀의 활기를 더해주길 기대해 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하무림 기자가 전합니다. 스웨덴에 선제골을 내준 뒤 교체 투입된 이승우. 과감한 슈팅을 앞세운 겁없는 플레이로 답답했던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스웨덴전 패배 뒤 첫 훈련에서도 막내답게 밝은 모습으로 가라앉은 팀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습니다. 분위기 메이커를 자처한 이승우의 노력에 오늘 훈련은 한층 밝아진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월드컵에 임하는 각오만은 선배들 못지않게 진지했고 오히려 성숙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로서 팀이 하나가 되어서 멕시코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저희가 더 좋은 플레이를 해서 멕시코를 잡을 수 있을지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투지를 강조하며 멕시코전에서 반전을 이뤄내겠다는 당찬 각오도 밝혔습니다. 남미 선수들한테는 조금 더 강하게 투지에서 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좀 더 공격진에서 세밀하게 진행하다 보면 멕시코 선수들을 뚫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독일을 꺾고 기세가 오를 대로 오른 멕시코와의 싸움에서 두려움을 모르는 이승우의 당돌함은 순식간에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빠른 역습으로 멕시코의 골문을 열겠다는 전략을 수립한 대표팀은 이승우의 스피드와 과감한 돌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레일이 해킹을 당한 지 채 열흘도 안 돼 이번엔 국내 최대 규모의 거래소인 빗썸이 해킹 공격을 받았습니다. 몇 시간 사이에 350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도난당했는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공격은 벌써 6번째입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해킹으로 의심되는 움직임이 감지된 건 어젯밤 11시쯤입니다. 해킹은 5시간가량 이어졌고 자체 조사 결과 350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가 도난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징후라는 게 비정상적인 외부 접근 시도거든요. 코인레일 사태 전후부터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어요. 접속 시도가 어젯밤에 좀 증가를 했었거든요. 저희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인지를 했던 거였죠. 빗썸은 이번에 유출된 가상화폐는 온라인상의 회사 보유분이라며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한 달간 빗썸에 대한 공격 시도가 늘면서 고객 자산의 70% 이상을 해킹 위험이 없는 외부 저장 매체로 옮겨 보관했다는 겁니다. 이어 사고 직후 나머지 고객 자산도 외부 저장 매체로 옮겼고 유출 가상화폐가 다른 거래소에서 현금화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을 당한 건 이번이 벌써 6번째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해킹 공격은 최근 1년 남짓한 기간에 집중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킹의 주체나 경로에 대해 밝혀진 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보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했던 국내 최대 규모의 거래소까지 해킹의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 전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왜 번번이 속수무책 뚫리는 걸까요? 예견된 사고였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가상화폐 거래는 국내에서만 하루 평균 1조 원에 이를 만큼 규모가 커졌지만 거래소들의 보안 수준은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차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소거래소인 코인레일이 해킹돼 40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유출된 것이 지난 10일입니다. 채 열흘이 되지 않아 이번엔 국내 최대 거래소의 보안도 뚫렸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이딴 해킹이 예견된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최근 해킹의 추세가 직접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노리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상화폐에 많이 돈이 몰려있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가 그들의 목적 대상, 털리려고 하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은 줄곧 은행권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진흥원이 불과 석 달 전 사이버 보안 상황을 점검한 결과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른 거래소 20곳의 상황은 더 열악했습니다.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최소 보호 조치 기준인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거래소 역시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주요 그 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라든지 가상통화 취급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가상통화 지갑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 게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하루에 오고 가는 가상화폐는 1조 원 규모. 업계 전반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안 점검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차정인입니다.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바뀝니다. 연소득 1,000만 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월 1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도 서서히 줄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589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22,000원 줄어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84만 세대는 보험료가 오르거나 안 내던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소득 상위 2%와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39만 세대는 보험료가 월 평균 4만 7천 원 인상됩니다. 또 경제적 능력이 충분해도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했던 30만 세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월급 이하 소득이 연간 3,400만 원 이상인 직장인들도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다음 달부터 국민 전체의 25%가 보험료에 변화가 생기는데 달라지는 보험료는 내일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각 가정에서 제습기 사용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소비자단체가 시중에 유통되는 제습기들 성능을 비교해봤더니 제품별로 성능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눅눅해진 집안에 습기를 줄여주는 제습기. 최근 가전 매장엔 장마철을 앞두고 제습기에 대해 문의하는 소비자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공기 정화 기능이나 제균 기능이 있느냐, 그리고 에너지 소비율 자체가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 거기에 따라서 있고요. 시중에 나온 제품들의 습기 제거 능력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소비자단체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습기 12개 제품을 조사해봤더니 하루 종일 켜놨을 때 제품에 따라 13.5리터에서 18.2리터의 습기를 제거해 35% 차이가 났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따져봤을 땐 그 차이가 더 커졌습니다. 1kWh의 전기를 사용했을 때 3리터 넘게 습기를 제거하는 제품도 있었지만 1.7리터 정도에 그치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76%까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제습 수치가 높은 제품들을 구입하시는 것이 좀 더 현명하게 에너지 비용을 줄이면서 제습이 잘 되는 제품을 구입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고요. 제습기 에너지 등급 기준이 지난 2016년 10월 대폭 강화된 만큼 같은 1등급 제품이어도 제조 시기에 따라 효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중은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노동시간 단축 제도가 바로 다음 달, 즉 앞으로 열흘 뒤면 시행이 되지만
전세버스 기사들에게는 아직도 먼 나라 얘기입니다. 한 버스업체 배차 시간표를 확인해 보니 하루 업무 시간이 20시간이나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김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전세버스가 방호벽을 들이받고 불이 나 관광객 10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원인은 과속과 끼어들기. 당시 기사는 기업체 통근버스 시간에 맞추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업체 기사들은 무리한 배차로 인한 예고된 인재였다고 말합니다. 거의 80% 이상이 회사 배차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났다고 봐요. 계속 잠을 하고 날짜를 다시다. 2년이 지나 지금 사고가 났던 버스 업체의 배차 시간표를 살펴봤습니다. 새벽 5시에 시작된 일정은 자정을 넘겨 끝나고 이튿날 운행이 다시 5시부터 시작됩니다. 늦은 밤 마지막 운행을 마치면 법적으로 최소 8시간의 휴식을 취해야 하지만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소속기사 50명 가운데 20% 정도가 무리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고 기사들은 주장합니다. 자칫 졸음운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졸음운전 충분해서 전부 다 아들 막 괜찮아가지고 앞에서 빗질이 적어지고 밤에 2시간 자고 나가 이런 하는 놈이 있어. 해당 업체는 기사 충원이 필요하지만 경영난 등으로 어렵고 버스 운행 사이 대기 시간은 근무로 인정되지 않는 휴식 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홍입니다. 아버지의 친구로부터 아르바이트 소개를 받고 집을 나간 뒤 닷새째 실종 상태인 전남 강진 여고생의 행방을 찾기 위해 경찰이 10개 중대 800명을 추가 투입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실종 다음 날 갑자기 목숨을 끊은 아버지 친구 A씨를 유력한 사건 용의자로 보고 유류품 등을 감식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일으킬 수 있는 질병에 대해 여러 번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미세먼지가 다이어트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처음 나왔습니다. 세계 10개 도시를 비교했는데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서울이 체중 감량 효과가 제일 낮았습니다.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가 전합니다. 하루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인 날이 많다 보니 야외 운동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깥에선 못하고 실내에서 많이 하는 편이죠.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심폐에 많이 안 좋은 미세먼지가 쌓이니까 그럴 바엔 그냥 실내에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경희의대 연구진이 전 세계 대도시 10곳을 대상으로 1년간 다이어트를 한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수록 다이어트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46 마이크로그램으로 가장 높은 서울은 체중 감량 효과가 가장 적어 평균 3.2kg에 그쳤습니다. 반면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도시들은 체중 감량 효과가 컸습니다. 미세먼지는 혈관에 침투할 수 있어 온몸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체지방에 염증이 생기면 지방 대사가 줄어 살이 잘 안 빠지는 겁니다. 우리 몸의 지방세포에 여러 가지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많이 방출되기 때문에 이게 이로 인해서 체지방 감소라든지 체지방 분해에 악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미세먼지는 질병과 조기 사망의 원인뿐 아니라 다이어트의 적으로까지 지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충원입니다.